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네. 제가 뉴스 하나만 좀 전해드리고 말씀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당진과 평택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에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 스킨병이 확진됐다는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감염 지금 사례인데요. 김포에서도 의심 사례가 지금 신고됐다고 하고요. 이 병이 모기와 같은 흡혈곤충에 의해서 소가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돼 있고요. 방역 당국이 대응 단계를 지금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고 하니까 철저한 방역하고 백신 접종으로 더 큰 피해가 좀 막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그나저나 배아량 리포터 주식 투자하십니까? 일단 하고요. 하루에 한 번 기분 안 좋아지고 싶으면 들어가서 봅니다. 아, 진짜 왜 이렇게 다 빨간색인가요? 아, 파란색이죠? 지금 빨간색 네네. 본 지가 오래돼서 지금 말도 헛나오네요. 아니, 그나저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네.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정말 엉망진창 아니었나요? 이거 왜 어떻게 된 건가요? 표현이 과하신 거 보니까 이제 그 파란색이 굉장히 많은 것 같긴 한데 아, 네. 사실 신도 모르는 게 주식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 신도 모르나요? 예, 워낙 많은 변수가 있어서 좀 네. 어렵긴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그러니까 뭐 금요일 날 마감한 걸로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코스피가 2,400선이 그렇죠. 무너졌고요. 코스닥은 며칠 전에 이제 800선을 내주더니 네. 금요일 날 마감 지수 보니까 769까지 내려갔더라고요. 오, 네. 그리고 어제가 미국장 마감이 또 하락해서 마감했기 때문에 네. 주말 사이에 좀 좋은 소식이 안 나오면 또 다음 월요일 날 영향을 받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저항선, 지지선 이런 말들을 좀 하거든요. 네. 올라갈 때는 잘 뚫지 못하는 저항선이라는 걸 언급을 하고 내려갈 때는 그래도 여기서 멈춰주겠지라고 하는 지지선들을 언급하는데 주가가 오르면서 저항선을 뚫으면 조금 더 갈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요. 반대로 주가가 빠질 때 지지선이 깨지고 내려오면 야 여기서 추가 하락이 좀 더 가겠는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느냐? 조금 지지선들이 무너진 모습이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데 코스닥과 코스피는 모두 일종의 1차 지지선들이 좀 무너진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목요일하고 지난 금요일 날 하락폭이 좀 컸어요. 네. 그래서 또 다른 지지선을 더 아래에서 찾아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거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항선, 지지선 어떻게 아는 건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결국엔 주식도 가격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가격을 정하는 거는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고 그렇죠. 이걸 주식 가격으로 보면 매수하려는 사람, 매도하려는 사람의 일종의 세력 싸움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하고 심리로 이게 연결이 되는데요. 주가가 더 빠질 것 같네라는 심리 상태가 강해지면 빨리 팔고 싶겠죠. 손실을 좀 줄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매도가 좀 강화될 테고 더 오를 것 같네. 그러면 오늘 사지 말고 내일 사야지. 또는 아니 당장 사야 되겠죠. 사는 거는. 근데 파는 거는 오늘 팔지 말고 내일 팔아야 되지. 이러다 보니까 매도는 줄고 매수가 늘겠죠. 네. 결국 이 같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모여 있는 지점을 지지선 또는 저항선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 거죠. 이해는 가는데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조금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사거나 많이 판 가격이 저항선과 지지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산 가격보다 주식이 높은 가격에 팔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산 가격 이하로 주가가 잘 안 내려갑니다. 네. 안 파는 거예요. 그 가격 이상에서 팔고 싶지 밑에서는 안 저 파는 같아도 그럴 거거든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주가 갑자기 내려가 버려서 내가 산 가격보다 밑으로 내려오면 네. 본전 심리라는 게 발동을 해요. 오. 그래서 아래 가격에서는 안 팔고 내가 적어도 본전을 챙겨야 그렇죠. 팔겠다라고 하면서 만들어지는 심리적인 저항대 같은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위로는 주가가 오르다가 이런 심리와 닿으면 저항을 받게 되고요. 반대로 주가가 내리는 구간에선 이런 심리에 영향을 받아서 지지를 받게 된다는 논리죠. 그게 이제 주가 차트로 보면 이전에 만들어졌던 저점 또는 이전에 만들어졌던 고점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특히
거래가 거기서 많이 일어났다면 사람들이 거기를 지지선 또는 저항선이다라고 얘기하죠. 지금은 어디에 있나요, 위치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미국은 지지선에 좀 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는 심리적 지지선을 조금 이탈한 상황이어서 다른 큰 이벤트를 통해서 확 이게 바뀌지 않는다라면 조금은 여기서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대외 변수나 뭐 이런 것들의 이벤트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단순히 이거는 그냥 사람의 심리 차트만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100% 믿기도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말 나온 김에 한번 대외 변수도 점검을 하는 게 좋을 것 네. 같은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때문에 혹시 주식 시장도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건가요? 최근 만들어진 새로운 변수는 그렇죠. 근데 다만 이게 전체 변수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최근에 주식시장을 하락하게 한 가장 큰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의 채권 시장입니다. 네. 특히 국가가 발행하는 미국의 국채 시장이 문제인데요. 최근 미국 국채 금리가 크게 올랐거든요. 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미국 국채 가격이 크게 빠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가 5% 넘었다. 네. 그러면서 막 이야기가 많던데 근데 5%만 이렇게 따져봤을 때 네. 제 대출 금리 이거보다 높거든요. 근데 5% 높은 거예요? 보통은 아마 야 5%가 뭐가 금리가 높아. 네. 나는 내 신용대출 금리 7% 8%인데 라고 그러니까요.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모든 게 상대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1년 전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3% 초반이었으니까 이것만 비교하면 이것보다 훨씬 높아진 거죠. 네. 더군다나 채권 금리는 오르고 내리는 폭이 그렇게 큰 시장이 아닙니다. 검색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셔서 미국 국채 금리 장기 흐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네. 10년간 흐름까지밖에 안 보여주는데 그 최근 10년 동안 한 번도 미국 국채 10년물이 5%를 넘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더 과거로 이렇게 끌어가 보면 네. 2007년 7월에 5%를 넘긴 게 나오거든요. 이게 언제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무려 16년 전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던 수준까지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올랐으니까 단순히 5%라는 숫자가 그러게요.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조금 시장이 놀라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10년 전쯤에 미국 금융사에 취직해서 내가 국채 사고 팔고 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국채 금리가 5%도 갈 수 있어라는 느낌을 좀 받을 테고요. 우리 생활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체온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네. 우리가 체온이 36도에서 37도 사이에 오가잖아요. 네. 한 40도 정도 오르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몸이 많이 아프거나 뭐 독감 걸리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아픈가 보다 이 정도 생각할 텐데 이게 체온이 45도? 50도 가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지금 국채 시장이 큰일 그렇다라고 났다. 보시면 됩니다. 체온으로 말씀해 주니까 이게 뭔가 느낌이 확 와닿는데 그렇다면 채권 시장이 이렇게 지금 불안한 이유가 뭘까요?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채권 얘기하면서 채권 금리라고 하지만 원래 이건 금리가 아니라 채권 수익률이라고 제가 했던 얘기. 기억납니다. 이거 돈 빌려갈 때 나 이자 얼마 줄게 하는 금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거 네, 기억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라고 얘기하는 거는 채권의 표면 이자라는 네. 거고요. 투자 상품으로 채권을 봤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채권의 금리는 채권의 수익률을 뜻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수익률이 올라가면 다시 말해서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채권의 현재 사고 팔고 하는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가격이 떨어지는데 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 네. 제가 상품권 깡을 좀 생각하셔라 기억나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만 원 상품권이 8만 원, 7만 원, 6만 원으로 떨어지면 이거 사면 나의 수익률이 오르는 거니까 그렇죠. 이건 원래는 10만 원짜리 현금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네. 채권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어쨌든 다시 그럼 왜 최근 채권 금리가 이렇게 급하게 오르는가? 반대로 얘기하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가를 보면 미국 국채 발행량이 급증하고 또 더 발행이 늘어날 걸로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본 기사들에 따르면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좋다. 네. 그래서 채권 금리가 오른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이거는 수요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이거는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경기가 좋으면 주가도 같이 올라야 하는데 네. 지금 주가 안 오르잖아요. 네. 그리고 주가가 오르는 것 때문에 채권을 살 수요가 주식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니까 네. 이 수요가 줄면서 채권 가격이 빠진다 이런 설명이거든요. 근데 주식시장 안 오르고 그 수요가 사실 시장을 지배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지금 미국 국채 시장의 문제는 현재 시장의 실제 수요가 아니라 정부의 공급량의 문제입니다.
미국이 코로나 때 이른바 양적 완화하겠다고 돈을 마구 풀었잖아요. 그랬죠. 이때 돈을 푸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고 돈을 막 찍어서 시중에 채권을 사들이는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너무 풀려 있으니까 물가가 오른다. 그러니 양적 긴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돈을 흡수한다는 건데 네. 대표적인 방법이 양적 완화를 반대로 하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사들인 채권을 다시 시중에 팔거나 새로 발행해서 시중 자금을 흡수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진행되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은 채권 시장은 공급이 많습니다. 발행량이 많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최근에 미국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면서 미국이 이스라엘하고 우크라이나 같이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100조 원 넘는 예산을 지금 의회에다 요청했거든요. 네. 이 돈은 어떻게 마련하겠어요? 결국엔 국채 발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야, 안 그래도 국채 발행 많은데 이거 전쟁 지원하겠다고 국채 또 찍는다고 그 100조 원이나 찍는다고 그러면서 야, 이거 그러면 채권 수익률 떨어지는 채권 수익률 올라가는구나. 금리 오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미국의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갈까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금 7% 넘을 거다 10년물이 이렇게 하는 의견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JP모건의 다이먼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7% 넘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진짜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묻거든요. 그러니까 다이먼 회장이 뭐라 그랬냐면 얼마 전에 내가 5% 넘는다고 하니까 진짜냐고 물으셨어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 얘기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게요. 근데 다만 공급량이 늘었다고 가격이 무조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무조건 올라간다는 건 아니죠. 네. 왜냐하면 반대편에 수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요가 공급을 커버할 만큼 크다면 도리어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죠. 그래서 채권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미국 국채 공급은 차고 넘칠 가능성이 높지만 이걸 사겠다는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가 앞으로 미국 국채금리를 좌우할 거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다시 풀어서 말하면은 아까 그 JP 모건 회장, 다이먼 JP 모건 회장은 네. 수요가 크지 않다고 본 거네요. 그렇죠. 상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주로 사주는 수요층은 대표적인 게 연준입니다. 네. 연준은 본인들이 발행하고 시중에 돈 풀어서 자기들이 또 사요. 좀 웃긴 얘기긴 한데 어쨌든 연준이 제일 많이 사들이고요. 네. 그리고 미국과 일본 등 외국인이 국채 많이 삽니다. 그리고 개인이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헤지 펀드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채를 내놓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수요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 못해요. 네. 실제로 지난해 연말에 미국 전체 국채에서 매수자 비중에서 연준이 차지하는 게 한 20%였는데 지금 올 초 들어서 10% 후반대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자의 크게 역할을 더는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본하고 중국을 봐야 되는데 중국은 미국하고 지금 관계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사실은 미국 국채를 팔고 있거든요. 그리고 환율도 안 좋기 때문에 미국 국채 팔아서 달러 확보하고 그걸로 위안화를 산단 말이죠. 일본은 어떻느냐? 일본이 최근에 그래도 미국 국채 조금 사줍니다. 근데 일본도 엔화가 약세잖아요. 그러니까 엔화 방어하려면 중국하고 똑같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채 수요가 좀 딸린다라고 봐야죠. 그렇다면 개인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그 헤지펀드 같은 곳들이요? 그나마 헤지펀드가 조금 많이 사줬습니다. 투자할 만하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주식시장이 망가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헤지펀드들이 청산되는 곳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망했다는 거예요. 네. 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많이 사줬던 헤지펀드들도 지금 딱히 미국의 국채를 살 수 없는 상황이 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도 공백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일시적인 공백이 좀 해소될 때까지는 미국 국채 시장이 좀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다만 이렇게 미국의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결국엔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거는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그 어느 나라보다도 안전자산으로 얘기되는 미국의 국채.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결국엔 수요는 붙을 것이다라는 예상도 있어서 단순히 지금 미국 국채가 꾸준히 오른다 이렇게 보기도 힘들다. 그래서 당분간 이 수요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른 얘기 짧게 해볼까요? 네. 현대차가 다음 주부터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고 하는데요. 24일부터 현대차가 중고차 본인들의 네. 중고차 판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거 작년 3월에 허용이 됐는데 1년 넘게 이제 준비를 하다가 본격 네. 판매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이 거래액이 26조 원, 거래 규모가 250만 대 연간. 네. 한 해 신차가 한 190만 대 많이 팔리면 팔리니까 아. 신차보다 시장 더 큰 거잖아요. 근데 대기업 끼어들면 기존 업체들이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기업의 진출을 막았던 시장인데 소비자들의 요구가 좀 강했어요. 네. 중고차에 대한 불만이 많았거든요. 허위 매물, 뭐 적정 가격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현대차가 5년 이내에 주행거리 10만 킬로미터 이하 사고 이력 없는 차량을 판매한다. 그리고 도장까지, 그러니까 페인트까지 다시 칠해갖고 판매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신뢰할 만하고 살만하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다만 이제 이렇게 시장을 진출하면 네. 이제 중소기업들이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은데 그래서 중고차 시장의 가격 경쟁도 좀 일어날 것 같고 현대차가 아까 판매하겠다고 한 이외의 중고차들만 파는 세분화되는 시장으로 좀 변화할 그러게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기업이 진출하면 독과점이 나오지 않도록 주변에서 잘 바라보는 시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중고차 시장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지금까지 배아량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